정국이 한번 잠든 적이 있었거든요. 라이브 켜놓고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왜냐면 10만 명, 뭐 100만 명 이렇게 보니까 초 단위로 엄청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네.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네. 돈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계속? 아니 뭐 요즘 K-팝이다 그랬던 게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체감이 잘 안 됐었는데 최근에 여행 유튜버 영상 보면 진짜 당연하게 다들 외국인 분들이 한국말을 하시고 저는 그래서 외국 나갈 때마다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외국 나갈 때는 이제 에드시런 노래라던가 뭔가 좀 이제 팝송을 준비해서 나가는데 네. 근데 요새는 제가 이제 한국 노래를 준비해서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노래를 최근에 좀 준비해서 나갔던 거 아파트. 춤도 같이 해주시나요? 뭐 요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K-팝 산업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하죠. 저는 원래 이쪽 K 쪽에 관심이 네. 되게 많아서 언제부터 관심이 많았었냐면 네. 저는 겨울연가 때부터 이제 엔터가 해외로 K 드라마. 진출했잖아요. 그 다음에 대장금이 시작을 딱 뚫면서 어. 저는 어떻게 보면 엔터는 산업 중에서 인프라 산업이라고 봐요. 시작은 다 했는데 돈을 제일 조금 벌어. 예를 들어 대장금이 뚫렸잖아요. 결국은 화장품 회사가 돈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타고 이제 캐대언이고 쫙쫙 갈 때 뭘 봤냐면 저 농심 컵라면이네. 그거 보면서 이제 우와. K푸드가 가나? 이런 관점으로 많이 보고 있죠. 그럼 보는 눈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K-팝 산업이 실제랑 과거랑 좀 다르게 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과거랑 정말 많이 달라진 게 코로나 이후로 달라졌어요. 네네. 기존에는 사실 한중일 팬덤이 거의 뭐 8, 90% 차지할 정도로 대다수이기도 했고 그때는 뭐 경쟁 문화가 워낙 세다 보니까 코어 팬덤 중심의 시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 일할 때도 MZ세대 다르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팬들도 좀 다릅니다. 옛날에는 약간 무림으로 치면 정파 느낌. 제가 뭐 블랙핑크 팬인데 트와이스를 좋아한다? 에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요즘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보통의 팬들은 한 팀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최소 3팀 정도를 서포트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약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해졌거든요, 팬덤들이. 내가 이 아티스트를 좋아하니까 이 노래 좋으니까 포토카드 모으자, MD도 사자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그게 굳이 한 팀에 몰빵될 이유가 이제는 사라진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바뀐 게 뭐 당연히 음원 지표도 올라오는 게 뭐 팬덤의 목표치도 바뀌었겠지만 팬들의 소비 성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경쟁 성향이 강했다면 요즘은 자기가 실제로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여러 팀이면 여러 팀으로 분산되는 영향도 되게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프라인 활동이 굉장히 좀 중요해져서 이제는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행사들의 영향도가 굉장히 커졌다. 그 얘기가 뭐냐면 한국의 엔터 산업이 사실 되게 기이한 매출 구조를 가졌거든요. 보통의 엔터 산업은 공연 매출이 거의 한 70, 80% 정도 차지를 하는데 네. 한국은 음반 매출이 50% 차지를 했었어요.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갔었죠. 공연 매출은 30%밖에 안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역전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공연 매출이 이제는 뭐 40, 50%까지 올라가고 음반 매출은 30%까지 떨어지고 글로벌 음악 산업은 되게 약간 대중 중심의 팬덤 문화다 보니까 한 아티스트를 좋아하면 정말 되게 오래 갑니다. 왜냐면 저희가 각자 세대가 다르지만 1, 20대 좋아했던 음악이 거의 평생 한다 약간 이런 네.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음악을 좋아하던 수요는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 아티스트 활동도 되게 길어져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은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본인들의 의지만 있으면 사실 50대까지도 활동할 수 있다. 물론 멋있다. 연골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시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7년차 바뀌면 왜냐면 더 잘생긴 어린 친구들이 나오면 그쪽으로 가자 약간 이런 분위기였다면 요즘은 둘 다 서포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소비 문화가 굉장히 달라지면서 엔터 산업도 옛날보다는 저연차가 팍팍 튀는 느낌이 안 나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는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고연차도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니까 그 지표 차이가 훨씬 더 커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예전 관점은 1년 차에 못 뜨면 보통 끝이었잖아요. 맞아요. 6개월의 법칙이라고. 그리고 또 그 해에 너무 강한 아이돌이 있으면 인삼밭에 다른 거 못 자라는 것처럼 H.O.T가 있다 그러면은 그 시대는 그냥 다 전멸인 거예요, 그냥. 맞아요. 요즘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근데 결국에 자본력 싸움이 돼버리거든요. 최근에 중소형사 엔터 대표님들 만나보면 가장 얘기 많이 하시는 게 이제는 콘텐츠 중심의 경쟁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음악이 좋으면 이 노래가 말도 안 되게 좋은 곡이다 하면 어떻게 보면 방탄소년단도 중소형 회사에서 대박이 난 케이스니까 그런 식으로 꿈꿔볼 수 있는데 요즘은 홍보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홍보를 하려면 자체 콘텐츠라든지 이런 영상들을 많이 내야 되는데 한 시리즈 만드는데 거의 10억 정도 들어요. 근데 중소형사들 입장에서는 10억이라는 돈이 말도 안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차이가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엔터 산업의 이런 현상 자체가 오히려 약간 음악성을 떨어뜨리는 리스크로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빨리 컨텐츠 수익화를 해야 된다라고 네, 표현하고 네. 있습니다. 이게 뭐 회사가 돈 버는 관점보다도 중소형사들이 어떻게 보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좀 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컨텐츠적으로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쪽을 좀 뚫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개천에서 욕 나오는 케이스도 계속 나올 거고 그 과정에서 대형사들도 경쟁 더 올라가면서 더 좋은 곡 이런 것들 나오고 그러면 요즘 네. 제일 핫한 그 콘텐츠가 뭐가 있어요? 르세라핌 같은 네. 경우가 제일 유명한데 옛날에 저희가 뭐 TV 많이 런닝맨이라든지 뭐 네. 1박 네. 1박 이런 각종 예능들 있잖아요. 이제 아티스트별로 다 그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예능적 요소 해가지고 뭐 술래잡기 할 때도 있고 그거를 아이돌별로 각자의 채널에서 이런 것들 내는데 뭐 돈 많이 쓰는 회사들은 글로벌 스케일로 나가는 해외에서도 그런 것들 하고 야. 정말 규모가 많이 커졌어요. 유튜브에서 하는 건가요? 유튜브에서도 아니, 하고. 예전에는 예능 출연하는 게 다였는데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야. 그래서 예능 제작진들이 실제로 18년도, 19년도에 많이 넘어갔어요. 아, 그때부터도 그쪽으로. 컨텐츠를 늘리자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코로나 때 케이팝 산업이 엄청 클 수 있었던 이유가 요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준비를 해서 컨텐츠가 너무 나오는데 글로벌 음악 산업에서는 컨텐츠로 경쟁하지 않거든요. 노래로. 진짜 진검승부를 한다라고 그쵸, 그쵸. 하면 근데 코로나 시절에는 노래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사실 케이팝 아티스트들은 쌓여있는 컨텐츠가 많으니까 경쟁력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러면 콘텐츠를 수익화한다는 게 뭐 멤버십을 그거는 각종 생각이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 넷플릭스처럼 네. 뭔가 나와야 된다. 약간 아. 구독 멤버십 서비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위버스라고 하이브의 네. 그 예. 팬덤 플랫폼이 있는데 그쵸. 거기에서 멤버십 플러스 그 구독료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아. 작년부터 광고 제거도 해주고 라이브 네. 영상 실시간 자막도 해주고 콘서트장 가면 외국 분들은 콘서트 보면서도 위버스로 자막을 보세요. 그 가능하죠. 자막이 네, 굉장히 네, 중요하니까 물론 그런 기능도 있겠지만 네. 지금 멤버십 서비스에 대해서는 팬들이 뭐 체감했을 때 만족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을 조금이라도 뭐 1,000원, 2,000원 더 올리더라도 자체 컨텐츠들을 뭐 독점권을 위버스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하이브에서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세븐틴의 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한 시리즈를 보려면 35,000원이라는 금액을 내고 본다든지 근데 무료로 풀었을 때보다 유료가 시청자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진짜요? 왜냐면 한정판 느낌이 나니까. 만약에 모든 아티스트들이 다 그렇게 그 한 시리즈당 돈을 받으면 유입이 네. 없어질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왔던 그때 생각이 뭐였냐면 1시간짜리라고 하면 편집본을 15분, 20분짜리로 유튜브에 내는 거. 그래서 15분짜리 보고 궁금한 거죠. 이 사이 내용이 잘렸는데 기가 막히다. 이거 너무 보고 맞아요. 싶다 하는 분들은 그렇게 그래서 네. 코어 팬덤은 무조건 그 1시간짜리 보려고 할 그렇네요. 거고 라이트 팬덤은 15분짜리 보고 이 팀 괜찮네 네. 막 이런 거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간 넷플릭스 모델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하면 하이브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팬덤 플랫폼이 결국에는 체급 싸움이 중요한데 캡티브가 얼마나 있냐. 근데 하이브에 있는 아티스트는 물론 있고 SM, YG 아티스트들도 그 위버스에 소속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점돼 있는 상태죠. 지금 총 그룹수로 하면 160팀이 넘게 위버스 플랫폼에 입점돼 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아티스트들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하고 있고 작년에는 뭐 요아소비, 뭐 미세스 그린애플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티스트들 영입했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에서 인기 있는 아티스트들도 위버스 팬덤 플랫폼에서 하게. 위버스 말고 경쟁사도 하나 있지 않았었나요? 그 디어유 다른 버블은 좀 결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뭐냐면 아티스트랑 채팅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단톡방에 들어가서 팬들이 막 글 올려주면 거기에 대답해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월 단위 구독료가 나오고 위버스 DM이라고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은 좀 다르고요. 위버스의 핵심은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그 브이라이브라고 네이버에서 하던 게 있어요. 그 코로나 이전에는 다 아이돌들이 유튜브 인스타에서도 라이브 했지만 맞아요. 브이라이브에서 얘들아 나 왔어 막 이런 것도 하고 그게 네. 되게 성장 동력이 됐었는데 그걸 위버스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타 플랫폼은 그걸 못하냐라고 했을 때 이 서버 비용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위버스는 계속 적자예요. 작년에 흑자 전환을 겨우 달성하긴 했지만 사실은 서비스 측면에서는 적자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음반이랑 막 MD 판매량이 위버스에서 많으니까 그게 흑자 전환을 한 거지 실제로는 이 얘기도 많이 해요. 그 정국이 한번 잠든 적이 있었거든요. 라이브 켜놓고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왜냐면 10만 명, 뭐 100만 명 이렇게 보니까 초 단위로 엄청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네.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네. 돈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계속? 그래서 SM이 위버스에 왜 들어갔냐. 이거 물론 그때 뭐 서로 지분 경쟁하면서 네. 나왔던 이유도 있지만 일단 비용 많이 드는 게 그쪽인데 위버스에서 최대한 즐기자. 약간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위버스에 들어갈 수 있는
있는 조건은 뭔가요, 혹시? 일단 회사에서는 네. 오려면 언제든 와라 막 이런 저도 식이고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이익을 쉐어해야 되니까. 어떻게 얘들아 나 왔어 이렇게 나- 하면서 나야. 라이브. 네. 나야 들기름 네. 이러면서. 위버스가 네. 가진 큰 강점이 뭐냐면 기존에는 파편화되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음악 방송이라든지 콘서트 선예매 막 이런 것들 노티스라고 아이돌 스케줄 이런 것도 올라오는 창구가 있는데 그게 원래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제가 JYP 아티스트를 좋아하다가 YG 아티스트를 좋아하면 이걸 어딘지 찾아봐야 돼요. 근데 위버스는 그게 통일화돼 있다 보니까 와. 찾기가 너무 편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팬클럽 가입이 옛날에는 소수 정예 느낌으로 한 달만 열어줬어요. 왜냐면 팬클럽 가입하면 굿즈도 보내줘야 되거든요. 생산을 약간 레버리지 효과 내려면 특정 기간에만 몰아야 됩니다.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팬클럽으로는 돈 벌 생각이 없어요. 상시 모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아티스트가 갑자기 노래 듣고 필 받아서 좋다라고 하면 오늘도 가입할 수 있는 게 그 하이브 위버스에 소속된 그룹들인 거죠. 저 한번 가입해봐야겠어요. 네. 그 세계가 굉장히 크네요. 지금 발전시킬 부분도 그쪽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팬들이 서로 공금 많이 모으거든요. 뭐 커피차, 사자 이런 것도 있고 네. 뭐 공금 가지고 사실 문제가 안 생기기가 어렵잖아요. 서로 믿고 뭐 네. 팬덤 회장들이 보통 공구 계좌 올리면 거기에 돈 쏴주고 그거 믿음으로 뭐 다시 보내주고 네. 약간 이런 건데 네. 그거를 에스크로만 사실 위버스에서 걸어주면 안정성을 좀 만들어주면 팬들이 거기에서만 하면 팬들한테도 좋고 회사 입장에서도 네. 지표를 얻는 거니까 돈 네. 번다기보다 그게 되게 도움되지 않을까.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이브가 더 이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가 후발주자잖아요. 네. 업계에서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제일 거대 기업이 돼버렸네요. 이게 결국 음악 산업이 어쩔 수 없이 자본 시장의 성격이 워낙 강한 섹터다 보니까 돈 많은 회사가 더 네. 올라갈 수가 있죠. 왜냐면 이 업계라는 게 선점 효과라는 게 되게 중요할 건데 맞아요. 후발주자가 그걸 다 밀어내고 이렇게 넘어가고 네. 비결이 뭐라 보세요? 엔터 3사 SM, JYP, YG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된 전통이 있는 엔터사들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잘해왔던 거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시대가 바뀌는 과정에서 따라가는 속도가 좀 더 느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안 바꿔도 팬들은 좋아한다.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면 사실 팬덤 플랫폼도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굳이 네. 리스크를 테이크할 필요가 없다. 이미 팬들을 알아서 잘 찾는데 근데 하이브는 후발주자다 보니까 계속 창의성 있는 선택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방탄소년단이 대박이 나면서 네. 돈이 또 현금도 체력이 많다 보니까 네. 더 과감한 투자가 가능한 거죠. 저는 예전에 그 르세라핌이랑 아일리시랑 동시 출격시킬 때 보면서 네. 와,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왜냐면 보통은 세대를 몇 년씩 텀을 주잖아요. 네, 팬이 네. 몰아주기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뭐 동시 출격 때리고 이러니까 맞아요. 뭔가 전략이 바뀌었다, 달라졌다 네. 싶었거든요. 맞습니다. 요즘은 옛날엔 네. 또 한중일에서 팬덤 나눠먹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나올 수 있는데 요즘은 글로벌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만 다르게 뭐 타겟팅 하다 보면 이제 뭐 팬덤이 겹치지 않을 거야 이런 거죠. 그럼 어디 투자해야 됩니까? 내 중에 그러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말고 좀 길게 봤을 때 제일 좀 승기를 확 잡을 것 같은 애들. 그래서 안정성을 택하면 사실 JYP가 너무 좋은 네. 옵션이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하이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1분기 뭐 실적 이슈도 있고 하지만 중장기로는 좀 너무 압도적인 상황이에요. 글로벌 엔터사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특히 해외 현지화 그룹 저희가 주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포석 같은 역할입니다. 지금은 미래 성장 동력이라 표현하지만 그 다음의 미래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유일한 엔터사다. 그럼 나머지 SM, JYP, YG가 똑같은 전략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솔직히 못해요. 그만한 현금 체력이 없거니와 그걸 했을 때 리스크가 그냥 이 엔터사가 바로 파산할 수 있는 리스크까지도 있어서 사실 1,000억이라는 현금을 신인 그룹에 투자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의 엔터사들도 그 선택을 못 합니다. 유일하게 하이브가 하고 있고 하이브는 지금 중국이랑 인도랑 남미 이쪽도 다 준비를 하고 있고 물론 그 친구들이 대박 날지는 또 지켜봐야 될 문제고 비용 우려도 계속 단기적으로 나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약간 이상적인 그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해외 현지화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 이게 당장에 PER 보고 투자할 게 아니네요. 이 네. 엔터는 확실히 네. 좀 더 길게 보면서 10년 전에 우리 엔터 봤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될 거라 생각도 못했던 맞아요. 것처럼 네. 지금의 10년 뒤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좀 양양 선생님도 예전에 했지만 20년 전에 쓴 책이 뭐였냐면 네. 한국인이 제일 잘하는 거 3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오. 하나가 반도체, 또 하나가 엔터, 아이돌 사업. 왜냐면 트렌드에 맞게 제일 빨리빨리 변해서 이거 맞춰가야 되는데 한국이나 민족 빼고는 이 속도를 맞춰낼 민족이 없다. 하이브를 대적할 만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없을까요? 저는 이명웅? 아니, 이쪽도 엄청나죠. 아니 궁금한 게 왜 트로트는 해외로 진출을 안 하고 왜 트로트 기획사가 존재하지 않는지가 제일 궁금했었어요. 저희가 그 한국에서 인기가 너무 많잖아요. 트로트 같은 네. 경우는 팬덤 구매력도 어떻게 보면
보면 아이돌 그룹보다 더 안 높은 많지 것 않아요? 같아요. 장난 제가 아니에요. 생각했을 때 훨씬 네. 더 높은 네.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이찬원 씨라든지 임영웅 씨 음반 판매량 보면 메가IP에 못지 않습니다. 뭐 와. 100만 장 나오는 데도 있고. 그러면 글로벌 진출에서는 어떠냐라고 하면 사실 글로벌 진출에는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간에 프로모터라고 해가지고 공연장 뭐 스케줄 잡아주고 하는데 그분들의 역할 중 하나가 공연의 실적이 1000명이 오든 5만 명이 오든 본인들의 리스크를 택해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고정 개런티를 받는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세팅할 수밖에 없는데 네. 트로트라는 장르가 사실 케이팝 장르도 글로벌리 보면 되게 마이너한 장르인데 그렇죠. 어. 트로트는 더 마이너 할 거니까 쉽게 공연장을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어 트로트 스타 한 분이 전 세계에서 대박을 한 번 내준다라고 하면 그때 이후부터는 혈이 뚫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전까지는 사실 도전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저는 그래서 임영웅 월드 투어 나오면 이때부터는 끝이다. 코첼라에서 대성 씨가 이번에 트로트 진짜 부르셨고 초대박 났어요. 아, 그런 방법도 있네요. 네. 지금 현재 뜬 아이돌 분들이 트로트란 장르를 좀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어. 기존 아이돌이랑 세대가 겹치지도 않아. 맞아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케이팝이 좀 아직은 마이너한 그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실제로 궁금했거든요. 네. 뭔가 이 뉴스나 매스컴에서는 케이팝 요즘 엄청나다 네. 막 그러는데 실제로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구분을 해봐야 되는 게 네. K-팝이라고 묶으면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를 제거하고도 한번 효과를 봐야 되는데 왜냐면 방탄소년단 블랙핑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을 제거하고 봤을 때는 사실 아직은 마이너에 속한다고 보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 활동을 안 했고 블랙핑크 컴백을 하긴 했지만 네. 디지털 싱글 하나만 냈었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한 3.5% 정도 네.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많이 약하고 최대로 보면 10%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상적인 생각도 하지만 결국에 방탄소년단급 되는 아티스트가 한 5, 6팀 정도는 돼야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고요. 메이저라고 표현했으면 사실은 그 정도 방탄소년단급 되는 아티스트처럼 모객수가 큰 IP가 많아야 되는데 방탄소년단 500만 그 이후에 제일 잘 나가는 아티스트가 스트레이키즈 300만 그 이후부터는 100만 넘는 아티스트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체급이 좀 낮죠. 그 친구들이 올라와요. 다음 세대가 하나 또 굵직한 거 하나 나와야 네. 되는 그쵸. 거예요. 코르티스 화이팅. 안유진 화이팅. 갑자기요? 아이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장원영, 안유진은 둘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 두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네. 아이브는 인기도가 어떤가요? 여자 아이돌 1등인가요? 국내에서는? 그거는 되게 민감한 질문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늘 네. 위원님이 진짜 이 업종에 진심이신 게 느껴지셔가지고 더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 3년 전에 엔터 때 그때 제가 아이돌을 참교육 당하면서 그때 제가 슈퍼주니어에서 멈췄어요.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이제는 외워왔잖아요. 엠믹스 외워. 네. 많이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블루 발렌타인. 놀랐습니다. 그 노래 들으면서 글로벌 갈 수 있겠다. 요거 괜찮다. 촉이 있으시네, 대표님. 비트가 있더라고요. 그 나라의 비트들을 조금씩 네. 다 떼서 쓰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전에 블랙핑크 떴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블랙핑크 노래인데 왜 태국 비트가 조금씩 들어가지? 태국 비트 어떻게 알고 계시죠? 태국만의 특유의 그 태국 음악과 클럽에 나오는 비트들이 있어요. 댄스곡과. 태국 클럽을 즐겨. 아니. 어떻게 무슨 소리십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네. 태국 비트인데 했는데 이게 딱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태국 멤버가 있다더라고요. 와. 그런 것처럼 이제 점점 예리하시다. 이 음악들이 이렇게 되는데 한편으로 아쉬운 건 뭐냐면 낭만의 시절엔 그 이제 윤일상 작곡 그 시절, 아, 그 시절 좋다. 때는 이제 가사에 이제 어떤 음. 한국 가사의 아름다움이 쫙쫙 들어갔는데 맞아. 이제는 그냥 한국 대사가 거의 없더라고요. 글로벌 노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도 있어요. 가사에서 바로 직관적으로 오는 낭만은 좀 덜 느껴져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좀 다변화도 있어야 될 것 같다. 네.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한국말로.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트로트 네. K-트로트가 나와야 돼요. 구수함을 한번 딱 찔러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K-팝에서 그럼 하이브 말고 그 다음으로 또 차세대로 주목할 만한 기업들 없을까요? 사실 흥행의 영역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SM, JYP, YG 사실 너무 상향 평준화돼서 다 각자 잘하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YG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좋아하는 베이비몬스터도 있고 네. 올해 하반기에 보이그룹 나오고 내년 상반기에 뭐 걸그룹 나올 예정인데 이 친구들도 베이비몬스터처럼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아티스트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 한 팀, 두 팀 나오는 게 사실 실적 바로 2배 되고 막 이런 시나리오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YG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블랙핑크가 계약을 계속 할 거냐 약간 이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키즈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좋게 보고 있지만
그 군입대 시기를 좀 더 봐야 되는데 뭐 당장 내년은 아니겠지만 내후년에 조금씩 가기 시작을 할 거고 SM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NCT의 마크라고 네. NCT의 본체 같은 역할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탈퇴를 했어요. 네, 뭐야. 맞아요. 그래서 메가 IP라고 표현하면 사실 SM에서는 NCT, 그 다음에 에스파인데 NCT 같은 경우에는 그 마크 나가고 나서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워낙 그 체급이 컸던 IP다 보니까. 그럼 에스파가 커야 되는데 에스파 같은 경우는 서구권에서 인지도 올리기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올해도 그거를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흥행 여부가 나머지 엔터사는 중요할 것 같아요. 약간 개천에서 욕 나오는 게 그 중형사, 소형사에서 힘들지만 SM, JYP, YG는 기회는 있으니까 거기에서 누가 올라오냐. 약간 K-POP 위기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IP가 지금 나오지 않으면 이제 이 격차는 더 이상 좁혀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그 제니는 1인 기획사 차리지 않았나요? 이게 그 단체 계약이랑 개인 솔로 계약을 또 따로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블랙핑크로서 가는구나. 활동을 할 때는 다 YG랑 계약을 하고 있고요. 아. 개별 소속사에서는 솔로 활동, 아니면 혼자 광고 찍는 거는 개별 소속사 매출로 지키고 단체로 광고 찍는 거는 또 YG 지킵니다. 오늘 덕분에 엔터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알게 네. 됐네. 그리고 정말 그때 얼떨결에 걸리긴 했지만 그때 이제 하이브를 19만원에 샀을 때 네네. 또 하이브를 픽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아 내가 그래도 4분의 1의 확률을 잘 골랐다. 잘 들고 보시면 네. 아 그때 팔았습니다. 아 파셨어요? 네, 적당한 아이, 가격에 다 팔았습니다.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고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